이제 저에게 의뢰한 주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중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 또 하나는 이제 북중 관계에서 현장을 볼 수 있는 국경을 좀 설명해 달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오늘 시간에는 북중 관계 일반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음 시간에 그 북중 관계를 현장에 대한 그런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조금 이야기해 달라고 하셨는데, 북중 관계가 그 한미 동맹처럼 양국이 이제 그 큰 나라하고 작은 나라가 동맹을 하면은 이건 이제 정치학적 용어로 비대칭 동맹이라고 하는데, 힘의 차이가 나는 동맹이 생각보다 굉장히 관계가 복잡합니다. 우리 한미 동맹처럼 북중 동맹도 굉장히 복잡하다. 좀 이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는 냉전 시대의 북중 관계는 많이 설명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한중 수교 이후에 북중 관계를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북중 관계를 그 냉전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친구라기보다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혈맹 같은 그런 이미지지만은, 우리가 2013년도에 북중 관계를 보면은요, 한국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북중 관계는 끝났다. 완전히 그 북중 관계는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로 넘어선다. 이런 강의를 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한국에 내노라하는 학자들이 대부분 2013년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역사가 적지는 않습니다. 한국전쟁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하고 북한하고 연합사령부를 구성하는 문제라든가, 또 철도를 어떻게 이용할까. 그러니까 같은 연합군이기 때문에 철도를 같이 이용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권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두고 굉장히 치열하게 싸운 역사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냉전 시대의 북중 관계를 보면은요, 중국은 이제 소련하고 너무 격한 싸움이 있고, 또 소련하고 핵전쟁 위기까지 가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몇 안 되는 그 우방을 조금 보호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소련만이 아니라 미국하고도 관계가 안 좋았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또 하나는 북한은 이 미국, 중국, 소련 사이에 이 대국들 간의 이 갈등 속에서 적당하게 소련과 중국 사이를 오락가락 하면서 이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을 쓰지 않았나. 이게 이제 냉전 시대의 북중 관계에 대한 평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과 중국은요, 그 냉전에 대해서 우리 한국인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그 냉전 시대에 미국하고 관계가 굉장히 좀 일정한 편이었어요, 북한에 비하면은.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도 어느 정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는데, 북한은 이거에 비해서요, 그 미중소 관계가 굉장히 부침이 있었고, 또 중소 관계가 일정한 게 아니라 진폭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이 겪은 것은 이중 냉전에 가깝습니다. 우리 한국은 미소 냉전의 틀 안에서 미국과 이렇게 그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경제 발전을 할 수가 있었는데, 북한은 그 중국과 소련이 후견을 한다기보다는 후견을 했다 안 했다, 그리고 잦은 경제 제재를 합니다. 중국이나 소련 말을 안 들으면 경제 제재를 했기 때문에 이 자주 노선이라는 경제 노선을 가지고 가고, 또 자주 국방을 하면서 국방비를 굉장히 많이 쓰는 한국보다는 좀 불리한 조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북중 갈등 사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논문을 썼는데, 한국 전쟁 이후에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같은 연합군이기 때문에 어쨌든 북측이 중국 군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군처럼 이렇게 북한군이 중국인민지원군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별로 그런 군부 내에서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련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 아니 자기들끼리 직접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이 소련을 거쳐서 이야기를 하느냐, 어느 정도 사이가 안 좋았는지는 상상이 좀 가실 겁니다. 또 북한하고 이렇게 중국 또 소련까지도 관련이 되는 그 8월 종파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8월 종파 사건이 있고, 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막 간섭을 하니까, 아니 왜 남의 나라 간섭을 하냐고 또 싸웁니다. 그러면서 중국군이 북한에 들어간 이유는 김일성의 요청에 의한 건데 나가라 라고 하면서 또 싸웁니다. 이제
그다음에 문화대혁명 때 같은 경우에도 이데올로기 차이, 중국하고 북한이 너무 이데올로기 차이가 크다. 우리는 마오쩌둥 노선이다. 쟤네들은 김일성주의다 하면서 또 싸웁니다. 예. 그러면서 뭐 지금처럼 국경이 거의 폐쇄되는 그런 위기까지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그 외에도 잘 아시다시피 한중수교 이후에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죠. 북한이. 그 다음에 그 제1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제멋대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미국과 함께 상당히 심각한 제재를 했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 사이에 이 갈등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중수교 이후에 윤영성에서 나온 그 일부 이제 학자들이 쓴 보고서를 봤는데 좀 흥미롭더라고요. 이 보고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1992년 한중수교 직후에 나온 보고서인데 북한은 굉장히 북한은 그 신화와 현실 사이에서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겠다. 명백하게 그 한국보다 경제도 떨어지고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 이게 우리가 알던 진실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뭐 60년대, 70년대부터 이미 자주국방 노선을 하면서 경제도 굉장히 망가져 있었고 또 1960년대 초반에 이제 그 중국 자료들을 보면은 북한이 본격적인 역사 왜곡을 한다. 김일성이 항일 그 유격 투쟁을 한 것을 너무 부풀리기를 하는데 이런 보고서들이 보면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뭐 80년대 보면은 그 등소평의 1978년도 개혁개방 이후에 그 중국이 수정주의로 간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에서 이탈해가지고 수정주의로 간다는 비판을 어린 김정일이 한다. 이런 내용까지도 상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예, 제가 한 20년 전에는 중국에서 보면은 이 북중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 2000년대 후반부터 조금 그 북한 문제라든가 북중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좀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후진타오 시대만 하더라도 이 그 북중 관계를 연구한다든가 또 같은 사회주의지만은 이 베트남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베트남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중국이나 북한이 이제 독재 국가잖아요. 사회주의라는 것은 민주를 해야 되고 특히나 집단 지도 체제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 민주적인 이런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베트남은 비교적 이 그 사회주의 민주를 진행을 하는 나라인데 베트남 사람들은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물론 베트남과 중국이 오랫동안 전쟁을 했고 또 이제 베트남은 또 상당히 친미적인 사회주의 국가지만 친미적이기 때문에 중국하고는 또 도서관이 다른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요. 그러다가 이제 2010년도가 넘어가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보수 정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하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 중국에 그 이제 학술대회를 가면 북한 사람들이 좀 가끔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제 북중 관계를 좀 발표하라고 하는데 제가 이런 논조로 발표를 하기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면은 북한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그 2013년도 이후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북한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박 교수의 말이 틀리지는 않는 것 같다. 이게 긍정은 못하더라도 북한 사람들이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것은 2019년도쯤 되는데 이제 그 연변대에 가면 항상 북한 사람들이 와 있고 또 큰 규모의 학술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싸우던 북한하고 중국 학자들이 이제 요때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내려갔지만 그 당시에 이제 김일성대 총장이었던 최상건 총장이 북중 우호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변했구나. 또 김일성대 리명숙 교수라는 분이 관광. 하여튼 2018년, 19년도에 만난 북한 학자들은 관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굉장히 잘 이렇게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저한테 무지하게가 한국 관광업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제가 전공이 아니라서 잘 몰라가지고 이제 좀 중국에 있는 중국 학자들 후배들 통해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논문을 수집시켜가지고 이게 이 관광하는 분들에게 좀 도와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일성대 오성철 요 교수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뭐 저기 그 정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논조가 우호적이었다. 특히나 뭐 항일 투쟁을 같이 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북한 그 학자들하고 답사도 좀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 보면은 이제 뭐 나쁜 말은 가능하면 안 하고 이게 북중 관계가 출렁이는 거에 따라서 북중 관계가 나쁘면 좀 나쁜 말을 많이 하고 이제 좋을 때는 극찬을 하더라고요. 중국에 대해서. 이제 북한 학자들이 좀 그런 특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조금 보여집니다. 예, 북중 관계를 지금 뭐 이렇게 한미 관계처럼 한번 종합 정리를 나름대로 한번 하려고 고민을 해봤는데 그 북중 관계는요, 이게 국가 간 관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당 대 당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쟁과 한국전쟁 이후에는 사이가 비교적 좋지 않았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양국의 군 관계라는 게. 한국전쟁 끝나고는 북한이 도발할까봐 중국인민지원군의 가장 큰 목적은 이 북한이 남침 도발하는 거가 가장 큰 목적이었고, 최근에 이제 유엔 사령부 이야기를 하면서 유엔 사령부에서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이승만의 북침을 방지하는 거였다고 하는데 중국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역사가 이제 변화해 삐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기억만 있어요. 이 군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을 그렇게 좀 도와주고 지원을 해주고 오히려 좋은 말을 많이 이렇게 하는, 이 양국 군이 있었기 때문에 우호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10월 25일이 중국군하고 이제 한미연합군이죠. 처음으로 교전한 날입니다. 교전한 날. 좀 복잡한 개념이 있는데 하여튼 처음으로 전쟁을 교전을 해가지고 중국에서는 이날을 한국전쟁 기념일, 그러니까 한미원조전쟁 기념일로 삼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날 좀 싸늘하게 보냅니다. 왜? 북한은 중국군이 도와줬다는 말을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굉장히 강렬하게, 특히나 이제 김정은 시대에 와가지고는 중국의 도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과거에는 이제 중국군이 참전을 해가지고 곳곳에 이제 중국 지원 인민군 릉이 있습니다. 묘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부산에 뭐 유엔군 묘지가 있고 파주에 뭐 중국군 적군 묘지가 있듯이 있는데, 북한 측이 잘 관리를 않다가 최근에 북중 관계가 좋아지면서 김정은이 뭐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릉을 방문했다 이런 게 이제 신문에도 나오기도 하고 감사하다. 그런데 이런 풍경이 과거에도 똑같았던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군의 관계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데 지금은 굉장히 미화돼서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이 양국의 외교 관계가 후순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제 관계, 그 다음에 군의 관계, 그 다음에 정부 간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북한하고 나쁜 말 할 때 보면은 중국의 외교부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는 뭐 국가 간의 표준이 어쩌고 하면서 이걸 지켜야 된다, 준수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좋은 이야기 할 때 보면은요, 당 중앙의 대외 연락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김정은을 갖다가 뭐 단동에 가서 마중한다거나 안내한다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역사적 사례 연구가 지금 뭐 많이 되고는 있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쪽에서는 북중 관계를 이종석 장관님이 조금 하셨고, 그 뒤에는 인력이 좀 많지 않고, 이제 안타깝게도 거의 다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 연구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뭐 북중 관계만이 아니라 이제 북한 문제가 딱 보니까는 한 70년대, 80년대는 뭐 일본이 좀 많이 주도를 했고, 뭐 도쿄대 와다 하루키 교수라든가 이런 분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넘어오면서 우리가 조금 주도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하고 중국하고의, 우리가 숫자는 많긴 한데 중국 측은 직접 북한에 들어가서 현장 조사가 가능하고 또 문헌이 다량으로 있기 때문에 중국이 훨씬 이제 앞서 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이제 국경이 이제 북중 국경이라든가 또는
남북 DMZ가 뚫려가지고 자유롭게 이렇게 연구하기 전까지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막 노동신문 보는 것도 힘들고, 뭐 북한 사람들 면담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 동맹국가에 대한 연구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좀 수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북중 간에 이제 이 국제 질서, 우리가 생각하는 국제 질서가 어떤 것인가 조금 이런 고민을 좀 해봤는데, 약간 뭐 지금 그러니까 개혁 개방 이후 뭐는 어쨌든 간에 많이 이렇게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 과거에는 좀 혼재돼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국가 간 관계, 웨스팔리아 시스템이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또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천조 질서 속에서의 조금 이 주변국을 무시하는 것들이 조금 섞여도 있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한중수교 이후에 이제 철조망을 이렇게 이제 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는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국경이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가 다 됐고, 지금 북중 육상 국경 중에서 이 허름해가지고 이렇게 막 넘어갈 수 있는 데가 굉장히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이게 뭐 저기가 북한 땅인지 여기가 중국 땅인지 잘 모르는 그런 지역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지역이 실수로 북한을 넘어가는 일이 거의 힘든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중국은 이제 동맹을 체결하지 않는 거, 어떠한 특정한 세력을 배척하지 않는 것을 그 외교의 목표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1961년도 7월 달에 북중 그 5호 조약을 맺는데, 이제 잘 내용을 보면 이게 전형적인 이 동맹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미 동맹처럼 동맹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외교 정책에서 보면은 다소 모순되는 거예요. 동맹을 안 맺는다고 하고 우리는 동맹 국가가 없습니다라고는 말하지만은, 이게 이제 가끔 요 문제를 가지고 뭐 편의대로 조금 말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북한하고 특수한 관계다라고 말할 때도 있고, 아니다, 일반 관계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 2021년 7월 달에 그 북중 그 동맹조약, 이게 이제 1961년도에 체결했기 때문에 6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조약이 이게 이제 문건상은 공개가 안 됐는데, 이제 부속 조항에 20년마다 한 번씩 이게 자동 연장하는 조항이 있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중국의 전문 연구자들한테 직접 들은 건데, 그러니까는 60년이니까 80년, 2000년, 2020년 7월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자동 연장 협정식을 협정식을 맺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한테 설명을 할 때 제3차 자동 협정 연장 체결식에는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북한 사람은 오지는 못했다. 그래서 조용히 치렀지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2013년도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한국의 다수의 학자들이 북중 동맹 조약은 절대 자동 연장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예측이 대체로 이제 많이 틀리게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 이제 국제법적으로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개입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근거가 있다. 지금 뭐 우리도 지금 그 한미 동맹조약 때문에, 한미 동맹조약 때문에 우리가 한국군이나 뭐 주한미군이 태평양의 문제에 이렇게 관할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논쟁이 있는데, 그 한미 협정을 잘 보시면요, 이게 이제 한반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지 않고 태평양을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국제법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도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자꾸 왜 주한미군의 유연성을 미국이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하고 굉장히 이게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는 건데, 미군은 이게 지금 우리 군대가 이상하잖아요. 우리 군대의 지휘 체계가 미군 산하에 들어 이렇게 노선 보면 그렇게도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또 차출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서로 굉장히 서로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또 있습니다. 또 몇 가지 북중 관계의 그런 뭐 역사라든가 구조 몇 가지를 좀 보면은요,
이제 북중 관계가 사이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적대적일 때도 있긴 했지만은 회고하는 걸로 보면 항상 우리는 뭐 특별한 그 이와 입술처럼 순망치 아니었다. 그리고 뭐 공동의 혁명, 공동의 투쟁을 했다. 우리가 항일 투쟁도 같이 하고 한국 전쟁도 같이 하고 국공 내전도 같이 했다. 이런 좀 신화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현상을 보면은 이제 굉장히 북중 관계가 진폭이 심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심한데 지금은 구조적으로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이 5대양 6대주에서 미국과 동맹의 이 전체적인 이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인 글로벌 이 동맹 군사훈련에 이제 한국도 일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 한 10년 사이에 중국과 러시아도 글로벌 차원의 군사 연합 훈련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그 중국과 러시아는 이쪽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국경 지역에서 대규모 육상 훈련도 하고 있고 또 2020년 10월 달입니다. 이번 달에는 보통 이제 연례 훈련으로 우리 쪽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좀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일본의 그 북해도하고 혼슈 사이에 스가루 해협을 좀 통과를 하고 또 일본에 있는 미국의 핵심 기지인 요코즈카 항 근처까지도 이렇게 연합함대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가고시마 남쪽에 이 오스미 이 해협을 또 통과를 해요. 그러면서 연합군사 훈련을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미국이 만든 국제적인 규칙 중에 하나가 항행의 자유라는 게 있어요. 항행의 자유. 그러니까는 어떤 나라의 군함이든지 영해를 제외하고는 통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해가 12km니까 12해일이니까 대충 한 22km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미국이 지적하는 게 우리나라 통영 거제와 같은 지역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미군이 우리 바다든 어느 바다든 간에 다 미국의 바다가 되는 거죠. 12km를 제외하고는 미국 군함이 다 통과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만들었는데 중국이 똑같이 한 거예요, 지금. 일본 열도에 12p로 앞까지 딱 붙여가지고 한 바퀴를 이런 도는 그런 군사훈련을 하면서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또 남북 사이에 SLBM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탄도미사일, 잠수함 뭐 이렇게 경쟁처럼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북한으로서는 이 미국과 오커스든 쿼드든 간에 이러한 글로벌 동맹 체계가 작동이 되고 또 중러를 중심으로 한 이런 특수한 전략적인 협력 관계가 작동이 되다 보니까 북한은 최근에 2020년 10월 초 노동신문에 신냉전 시대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는 현재까지 냉전이 왔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신냉전 시대에 미중 간에 지금 대결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게 이런 대결인 것 같아요. 지금 지정학적으로 북한이 굉장히 부각이 되는 지정학의 부활의 시대, 또 한미 동맹만이 아니라 또 북중 동맹, 또 미일 동맹이 부활하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관리 못하면은 진짜로 이 미중 전략 경쟁이 이제 위험한 이런 군사적인 대결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또 북중 간의 인적인 교류로 보면은요, 이 북한을 고난행군 때 도와준 사람들을 보면은 한국 전쟁 때 북한을 예를 들어서 참전했던 군인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북한이 굶는다고 하니까 이 고난행군 때 많이 도와주고 그랬어요. 우리도 한국전쟁 끝나고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계속 도운 것처럼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은혜 갚는 단계잖아요. 우리 한국전쟁에 참전한 분들 다 우리가 콜롬비아든 미국이든 터키까지 다 가면서 우리가 다 감사를 특별하게 표현을 하고 특별한 헌신에는 특별한 감사를 표현한다고 해가지고 코로나 때도 우리가 다 선물도 보내주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하여튼 북중 간에도 그런 작동들이 좀 있었는데 나이가 먹으면 사람 죽기 마련인데 70년대가 이제 완전히 그분들이 나이가 쇠약해지고 한중수교 이후에 이제 거의 다 돌아가시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인적인 교류는 거의 이제 끊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북한 국내에 그 외국인 동상이 없는데, 그 중국이 북한에 준 큰 선물 중에 하나가 흥남 비료 공장을 갖다가 고치는데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그 주은래 총리입니다. 그래서 주은래 총리의 흉상은 북한에 있는 아주 특이한 점도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주은래 총리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모택동하고는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지 않나. 그다음에 경제와 원조 문제.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나 소련이 뭐 제재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먹고 살 수 있게 경제적인 협력이라든가 원조를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고, 아마 통계상 액수로는요 소련이 제일 많이 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북한 경제를 갖다가 한국전쟁 이후에 이 부흥하게 하고 도와주는 데는 중국 인민지원군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는 전쟁 당시에는 100만 군이 뭐 이렇게 참전을 하고 한국전쟁 끝나고 이제 바로 다 이렇게 철군을 하는데, 상시적으로 한 24만 이상은 남은 것 같아요. 1958년도에 24만이 철군할 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북한에 전후복구를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또 군대가 무슨 역할을 했냐. 그러니까 북한 군이 남침을 하는 것도 막았지만은요, 전쟁을 하고 나면은 남자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에서 병력으로 쓸만한 자원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북한 대신에, 북한이 그때 인구가 한 800만인데 그 중에 이제 남자가 별로 없는 나라죠. 특히나 20대에서 전쟁은 20대에서 40대가 주로 죽으니까 20대에서 40대가 별로 없는 나라가 됐는데, 남측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모두. 그런데 이제 이 국경을 중국군이 지켜줌으로 인해 가지고 몇 안 남은 남자들이 그나마 이제 공장이나 건설에 투입이 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 이것도 할 수 있는데, 거꾸로 이제 58년도에 철군을 하면서 북한군이 갑자기 이제 그 DMZ 일대에 이제 대거 나타나게 되면서 남북 갈등이 또 이제 첨예하게 되는 일도 있고, 북한 사회 자체가 노동력 부족으로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그나마 몇 없던 남자가 싹 없어져 버리는, 군대까지 가야 되는 현상이 됐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원래도 전쟁이 끝나면 여성 동원이 많은데 또 남성 동원이 굉장히 높은 사회로 변해버리는데, 어쨌든 간에 중국이 북한을 도와준 거에는 이 중국군에 의한 경제 협력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도 잘 아시다시피 뭐 코로나로 지금 국경이 폐쇄됐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2017년부터 북한에 대한 역사상 최고의 최강의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국과의 무역은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복잡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문제. 군대 문제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간에 북한을 안정화시키는데 중국군이 일정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고, 또 정전협정을 유지하는데도 중국군이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철군을 하고, 또 이게 지금은 남북의 이 군사력 격차가 수십 배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은 지금 첨단 재래식 군사력이 세계 6위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투입하는 군비가 55조가 넘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국방비를 쓰고 또 첨단 무기를 쓰는 나라인데, 북한은 이거에 비하면은 1년 국가 전체 예산이 우리나라 국방비에도 못 미치는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중국이나 소련이 북한에 대한 그 보호의 장막을 갖다가 이렇게 60년대, 70년대 제거를 하면서 북한이 핵 개발로 가는 길을 놓았고, 특히나 한중 수교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핵 개발을 결심하게 하는데도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이제 종합 평가를 해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후에는 북중 관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안별로 협력하는 것도 있고 또 갈등하는 것도 있고 실용적인 관계이긴 한데, 그래도 역사상 최고 북중 관계는 현재 좋다, 관계가 좋은 관계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중 수교 이후에 이제 종합 평가를 지금까지 드렸고요. 한중 수교 이후에 북중 관계가 몇 차례 변화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제
중국이 개혁개방을 한 이후에는 1978년도 이후에는 한국 역시도 중국이 나아가야 할 가장 좋은 모델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국이 이제 제가 이제 중국에 약간 공식적인 자리에 가면은 우리가 모델로 삼은 게 뭐 일본은 아니고 사실은 싱가포르였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랬든 간에 어쨌든 간에 한국도 하나의 모델이었고 또 그 이 70년대 후반이 되면은 이제 조선족들 중에 일부가 이제 그 한국에 영구 귀국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인 길을 터놓으면서 북한과 중국이 이제 이러한 그 문제들로 이렇게 충돌을 좀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과 중국의 외교관들이 국제 무대에서 좀 만나고 하면은 북측에서 굉장히 신경질적인 그런 반응들을 하고 또 뭐 예를 들어 86 아시안 게임이나 88 올림픽 같은 것도 하고 또 뭐 그때 정도가 되면은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이미 이제 중국에 투자하는 단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뭐 그 홍콩 근처의 선전이라든가 또는 한국에서 가까운 산동 같은데 한국 공단들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진출을 해가지고 물론 뭐 직항 비행기표는 없고 이렇게 한국에서 비행기가 뜨면은 홍콩으로 가거나 또는 홍콩 상공을 통해서 다시 위로 올라와가지고 가긴 했는데 이제 이런 것 자체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북한으로서는 이제 매우 이제 불쾌한 단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중 수교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제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좀 그 중국에서 계속해서 설명도 하고 반대급부로 뭔가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충격은 뭐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북방 외교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중국과 러시아, 동유럽과 수교를 하고 거꾸로 미국과 일본 수교를 하는 방법을 교차 승인하는 것을 연구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좀 그 노태우 대통령이 또 이게 어쩔 수 없이 미국, 일본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또 방해 공작도 조금 많이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그 한중 수교 이후에 굉장히 그 북중 관계가 불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중 수교 이후에 이 김일성이 사망하고 고난의 행군 과정에서는 그 음으로 양으로 북한을 많이 돕습니다. 그래서 한 99년까지는 굉장히 긴장의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99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요, 북중 관계가 굉장히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관계 개선 단계로 넘어가는데 2006년도에 핵실험을 하면서 충격에 빠집니다. 핵실험의 원인은 뭐 그 미국하고 갈등이 되는 거죠. 그때도 그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문제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북한과 그 미국이 협상을 잘 해놓고 나서 그 다음 날 갑자기 금융 제재를 하면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치닫고 한 1년 뒤에는 이제 2006년도에 핵실험을 하는데 중국은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제멋대로 핵실험을 했다. 핵실험하기 직전. 지금은 북한이 핵실험하기 하루 이틀 전에 미국이나 중국에 통보를 하는데 이제 이때는 우리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 불과 핵실험 한 2-3시간 전에 통보를 결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담당자가 이거 들고 중국 그 외교부든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머뭇거리잖아요. 이거 갖고 가면은 엄청나게 중국 지도부에 깨지겠다. 이거 진짜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외교관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핵실험 이후에 갖고 가는 거지, 문건을. 그러면서 중국은, 아니, 이미 텔레비에 다 나왔는데 핵실험 했다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분노했던 일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후진타오는 책임대국,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책임대국으로서 강력하게 북한을 제재를 합니다. 강력하게 북한을 제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 제재해라. 말을 안 듣겠다. 왜냐면은 관계가 좋아야 말을 듣는 거잖아요. 관계가 나빠지면은 관계를 끊어버리죠, 보통. 그러니까 이게 제재가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제재를 하면은 말을 더 잘 듣는 게 아니라 제재를 하면 말을 안 듣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 제2차 핵실험 이후에는요, 오히려 북한을 포용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제 그때는 김정은 체제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이 흔들흔들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북한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는 다독이면서 오히려
핵실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또 제1차 핵실험 이후에 중국의 말을 안 듣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북중 국경 지역의 대규모 인프라라든가 그 산업 인프라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도로, 교량, 뭐 철도 정비 등 다양한 인프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 이제 김정은 체제가 이러한 중국의 노력 덕분에 상당히 안정화가 되는데 2013년이 되면은요 제3차 핵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으로서는 김정은 체제가 안정이 되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핵실험을 했다고 해가지고 극도의 분노를 하는 단계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또다시 제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북한하고 중국 사이에 정치 외교적인 관계가 굉장히 약화가 되고 단절은 되지만은요 경제 문제만은 크게 제재를 하지 않는 이러한 구조를 갖습니다. 그 당시에 한참 유행했던 용어가 정열경냉, 그러니까는 정치는 정치는 냉, 차갑고 경제는 열, 뜨겁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중국에서 조금 많이 썼었죠. 그러다가 이제 극도로 중국이 이제 분노하는 게 제5차 핵실험, 그다음에 제6차 핵실험을 하면서 이제 미국하고 한국이 여기에 이제 대응을 해가지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는 거죠. 중국으로서는 북한도 밉지만은 북한도 진짜 이 중국 지도부를 열받게 하지만은 이 북한이 하는 핵실험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핵실험이냐? 그러니까 미국이 항공모함이라든가 핵잠수함 또 뭐 B-1B 뭐 B-52 이러한 핵 폭격기들을 갖다가 한반도 주변에 다 배치를 합니다. 한반도 주변에 이러한 정찰 자산이라든가 정보 자산 또 이 항공모함 같은 것을 배치를 하면요 중국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대응하는 군사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중국과 러시아가 매뉴얼대로 미국과 연합군대들 또 한미 연합군에 대응하는 군사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군사훈련을 양측에서 대규모로 하면은 이게 우발적인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중국으로서는 진짜 열받게 하는 일을 북한이 하죠. 2017년 상황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016년, 17년은 한국전쟁 이후에 최악의 상황이었다 해가지고 뭐 1993년도에도 미국이 한국에 있는 자국민들 소개령 내렸는데 2017년도에도 소개령 내려가지고 이제 곧 전쟁으로 가는구나. 우리 주변에 있던 미국인들이 싹 일본으로 싹 후퇴했었죠. 그 당시에. 이런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 평창올림픽을 하고 지금 북한이 2018년도 이후에 그러니까는 남북이 손을 잡고 나서는요.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동결하는 거죠. 동결을 하니까는 일단은 중국은 비핵화로 가는 의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2017년도만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의 이 제재 플러스 다양한 중국 측의 단독 제재가 있었어요. 2017년도에. 근데 2018년도에는 굉장히 너그럽게 웬만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봐주는 듯한 또 특히나 북중 관광, 이 관광은 문제가 되지만 개별 관광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도대체 이거 개별 관광이라고는 볼 수 없는 많은 인력들이 북한을 방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서 2017년부터 신규 비자 발급이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노동자들이 중국에서 살 수 있는 이런 환경도 마련했고 또 2018년, 19년도에는요, 이 제재에 대비해 가지고 기술 협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한 이 제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초대를 합니다. 북한 측에 인력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북한의 뭐 농업이라든가 뭐 미디어, 문화, 뭐 청년, 농업, 뭐 이런 여성 이런 인력들을 많이 초대해가지고
많은 기술 연수를 시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북한에 돌아가서 이런 첨단 기술을 갖다가 북측에 이렇게 전파할 수 있게.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요, 이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가르치면은 사제지간이 되잖아요. 멘토 멘티가 되는데, 이 기술이라는 것을 한번 배워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게 지속적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중국 측에서 지도를 했던 사람들이 또 북한에 넘어가가지고 지도를 합니다. 이제 이때까지가 이 코로나 직전까지 북중 관계가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